안녕하세요. 익선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기막힌 일들이 많지요. 사람 팔자는 시간 문제라고들 합니다만 우리네 인생이란 게 맑은 날이 있으면 굳은 날도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거운 것이 야속한 세상 이치입니다. 허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던가요? 남들이 보기엔 그저 짓밟히는 들풀 같아도 그 속에 천년을 버티는 끈기와 귀한 향기를 품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천한 머슴이 다 죽어가는 거지 처녀를 거뒀다가 하루아침에 팔자를 뒤바꾼 기막힌 사연. 그 속에 숨겨진 눈물과 그리고 통쾌한 반전까지.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옛날 노루목 마을로 들어가 보시지요. 옛날 어느 산골 노루목이라 불리는 마을에 유난히 마음이 정직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머슴이 하나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돌쇠라고 불렀습니다. 돌쇠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여의고 천의 고아가 되어 이 집 저 집 문간방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고 자란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노루목 마을 제일 가는 부자인 김부자 댁에 머슴으로 들어와 산지가 어언 10년째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라고는 등에 걸친 삼배옷 한 벌과 튼튼한 두 팔뿐이었지만 이 친구 심성 하나는 비단결보다 고왔습니다. 남들은 주인이 안 보면 요령도 피우고 곶간 쌀도 슬쩍 한다지만 돌쇠는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제 할 일을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몫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도맡아 했고 남들이 싫어하는 굳은 일, 똥 푸는 일이며 거름 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아 김부자의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머슴은 그저 머슴일 뿐 그의 고단한 삶을 위로해 줄 이는 아무도 없었고 밤이면 찬바람 드는 행랑채 구석에서 홀로 잠들어야 하는 외로운 신세였습니다. 그의 가을 유난히 삭풍이 매섭게 불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돌쇠는 장터에서 땔감을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종종 걸음을 치는데 장터 어기 다리 밑에서 웬 거적대기 같은 것이 꿈틀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이고 세상에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는 거지 처녀 하나가 거기 있었습니다. 처녀는 남루하다 못해 거의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때국물과 먼지로 뒤덮여 본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에잉 냄새나 재수 없게 시리 다리 밑에 웬 거지가 하며 코를 막고 비켜가거나 심지어 발길질을 하려는 무례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차마 그 모습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부모 없이 자란 서름이 뼈에 사무친 터라 저 처녀의 처지가 꼭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겁니다. 돌쇠는 땔감을 팔아 겨우 손에 쥔 엽전 몇 푼을 탈탈 털었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제 배를 채우려던 참이었는데 그 돈으로 국밥을 사서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파들파들 떨고 있는 처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지요. 아가씨, 이 국밥이라도 좀 드시오. 기운을 차려야 살지 않겠소. 처녀는 짐승처럼 허겁지겁 국밥을 먹어치웠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씹지도 않고 넘기는 꼴이 가슴이 미어질 지경이었습니다. 한참을 먹던 처녀가 문득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 그 눈이 놀랍도록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그 눈빛만은 맑은 호수 같았지요. 돌쇠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장터에 나갈 때마다 자신의 몫으로 나온 밥을 아껴두었다가 그 처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녀는 벙어리인지 아니면 세상에 닫힌 마음 때문인지 아무 말이 없었지만 돌쇠가 주는 밥을 말없이 받아먹으며 그윽한 눈으로 고마움을 전하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처녀는 기운을 차렸는지 짐을 나르는 이들을 도와주며 푼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가 잠을 자는 곳은 차가운 다리 밑 얼음장 같은 흙바닥이었습니다. 돌쇠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찬바람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데 저 어린 처녀를 저렇게 내버려 두었다가는 다가오는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돌쇠는 큰 결심을 하고 주인 김부자를 찾아갔습니다. 머슴 주제에 감히 주인 어른 독대라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어르신, 소인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김부자는 곰방대를 물고 웬일인가 싶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게 소원이라니 별일이 다 있구나. 그래, 말해보아라. 돌쇠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장터 다리 밑에 홀로 지내는 처녀가 하나 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신세입니다.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김부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슴이 여자를 데려오겠다니 그것도 근본도 모르는 거지를 말입니다. 김부자는 혀를 찢찢 찼습니다. 돌쇠야, 내 마음은 갸륵하다만 집안의 여자를 그것도 근본도 모르는 거지를 들릴 수는 없다. 혹여 병이라도 옮기면 어찌하느냐. 하지만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땅바닥에 이마를 짓지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거두겠습니다. 제가 그 처녀와 혼인을 하여 평생 데리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희 두 사람이 지낼 작은 방이라도 하나 내어주십시오. 헛간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위해 2배, 3배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발 목숨 하나 살려주십시오. 돌쇠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김부자는 돌쇠의 그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을 한결같이 일해온 놈이 저렇게까지 비는데 매몰차게 내칠 수가 없었던 거지요. 허허, 내 정성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마침 뒤뜰에 오래된 광이 하나 비어 있다.
거미줄이 치고 쥐가 드나들긴 하지만 내가 정 그렇다면 그곳을 치워서 지내도록 하라. 돌쇠는 김부자에게 100번 절을 하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당장 장터로 달려가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나와 함께 갑시다. 비록 누추하지만 비바람을 피할 곳이 생겼소. 이제 나와 함께 삽시다. 처녀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돌쇠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순박하기만 하던 보기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긴 것은 말입니다. 돌쇠는 고된 노동에 지쳐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지만 보기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말이 없고 조용한 아내였지만 그녀의 온 신경은 광밖의 어둠, 그 중에서도 김부자 댁의 곳간을 향해 곤두서 있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 무섭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보기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남편을 괴롭히고 멸시하는 점아서방이란 작자가 실은 이 집안을 좀먹는 거대한 도둑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 울어대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시각, 보기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마서방이었습니다. 그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곳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품속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자물쇠를 따는 소리가 달그락하고 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뒷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낯선 사내들이 지게를 지고 들어왔습니다. 장사꾼들이었습니다. 마서방은 그들에게 쌀과 마니를 넘겨주고는 그 대가로 두툼한 엽전 주머니를 받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책자 하나를 꺼내 무언가를 적어 넣고는 다시 깊숙이 숨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횃불처럼 이글거렸습니다. 보기의 눈이 보기는 그를 배우지 못한 까막눈이었습니다. 가자가 난 놓고 기억자인지도 모르는 처지였지요. 하지만 그를 모른다고 해서 셈을 못하거나 도둑질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 못하고 듣기만 해온 세월 덕분에 그녀의 눈썰미와 기억력은 보통 사람이 몇 배나 더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서방이 쌀과 마니를 몇 개나 빼돌리는지 어떤 상인이 드나드는지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겨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것은 쌀이요, 검은 것은 도둑놈의 마음이라 보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마음속 장부에 그 죄목을 차곡차곡 기록해 나갔습니다. 날이 밝으면 보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순박한 안악으로 돌아가 텃밭을 가꾸고 집신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고 낌새가 이상하면 소문이 도는 법이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김부자 댁 머슴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 소리 들었나? 돌쇠네 벙어리 색시 말이야. 왜? 무슨 일이라도 있나?
밤마다 그 여자가 안 자고 곳간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눈빛이 얼마나 시퍼런지 사람 같지가 않다더구만. 에이구, 어쩐지 처음부터 재수가 없더라니. 혹시 여우가 둔갑한 거 아냐? 돌쇠간을 빼먹으려고 온 구미호라는 소문도 있어. 안 그래도 굴러온 돌이라 미운 털이 박혔는데 밤마다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니 해괴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소문은 마 서방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니, 사실 이 흉흉한 소문을 부추긴 장본인이 바로 마 서방이었습니다. 그는 돌쇠 부부를 완전히 고립시켜 제풀에 지쳐 마을을 떠나게 만들 심산이었습니다. 허허, 내 그럴 줄 알았다. 근본 없는 년을 들릴 때부터 알아봤어. 돌쇠 저놈이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린 게야. 마 서방은 머슴들을 모아놓고 혀를 차며 이간질을 해댔습니다. 덕분에 다른 머슴들조차 돌쇠와 말 섞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돌쇠는 김부자댁 안에서 완전히 외딴섬 같은 신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자신을 헐뜯는 거야. 참을 수 있었지만 애먼 아내가 마녀 취급을 당하는 것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마 서방은 돌쇠를 더욱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돌쇠야, 헛간 뒤편에 쌓인 거름을 오늘 안으로 다 퍼내라. 냄새난다고 꾀부렸다간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장작이 모자라다. 해지기 전까지 지게 가득 해오너라. 돌쇠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손발이 부르텄지만 집에 돌아와 아내의 얼굴을 보면 원망의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 이 고생을 시킨다는 생각에 가슴만 칠 뿐이었지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는 이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김부자댁. 부엌에서 30년 넘게 불을 지펴온 옥주 할머니였습니다. 옥주 할머니는 비록 늙고 힘없는 노파였지만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이 집안의 내막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찍 부모 잃은 돌쇠를 제 자식처럼 안쓰럽게 여겨 몰래 누룽지라도 한 줌 더 챙겨주곤 했던 유일한 내 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 서방이 꽃간 쌀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기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가 옥주 할머니를 도와 부엌 아궁이에 쓸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주위를 살피더니 돌쇠의 소매를 슬며시 잡아 끌어 부엌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돌쇠야,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네, 말씀하십시오, 할머니. 내각시 보기 말이다. 혹시 글을 읽을 줄 알더냐? 아니면 셈이라도 할 줄 아느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말 못하고 불쌍한 처녀일 뿐입니다. 글이라뇨, 당치도 않습니다. 옥주 할머니는 잠시 돌쇠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쇠야, 내 말을 잘 듣거라. 내각시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여자가 아니다. 내가 늙은이 눈으로 가만히 보니 그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 그 눈 속에 호랑이가 들어앉아 있단 말이다. 돌쇠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옥주 할머니는 목소리를 더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저기 마서방을 보거라. 저놈은 주인 어른 눈을 가리고 제 배를 불리는 독사 같은 놈이다. 그런데 내각시가 지금 그 독사의 꼬리를 밟으려 하고 있단 말이다. 순간 돌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각시가 밤마다 곡간을 엿보는 것을 나도 안다. 마서방이 모를 것 같으냐? 조심하거라. 아주 조심해야 한다. 벙어리 아내가 너무 많은 것을 보면 가장 먼저 혀가 잘리는 법이다. 알겠느냐? 옥주 할머니의 경고는 돌쇠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얹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광으로 돌아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서방이 어떤 위인입니까? 자기 입속을 위해서라면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것쯤은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었습니다. 광에 도착하니 보기는 촛불 한 자루를 밝혀두고 낡은 흙바닥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다가가 보니 그것은 복잡한 그림이었습니다. 네모난 것은 곡간을 동그라미는 쌀가마니를 그린 것 같았습니다. 보기는 가만히 몇 개를 그리고는 XX표를 치고 그 옆에 얍삽하게 생긴 사람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마서방이 쌀을 빼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돌쇠는 사색이 되어 보기가 그린 그림을 황급히 발로 문질러 지웠습니다. 부인, 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이런 위험한 짓을 왜 하는 거야? 우리가 죽을 일 있어? 돌쇠가 난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기는 놀란 듯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돌쇠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에게 화를 낸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두려워서였다는 것을요. 잃고 싶지 않아서였다는 것을요. 그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어찌 당신에게 미안하오, 부인. 내가 못나서, 내가 무서워서 그랬소. 돌쇠의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보기는 젖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돌쇠의 옆으로 다가가 그의 거칠고 튼 손을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화를 낸 남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공포를 이해한다는 듯한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촛불도 켜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옥주 할머니가 다시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이것 좀 받아라. 할머니가 내민 것은 시커멓고 단단한 참수 조각이었습니다. 아궁이를 청소하다가 아주 단단하고 좋은 놈이 나왔기에
내 생각이 났다. 내 각시가 손재주가 좋으니 이걸로 그림이라도 그리라고 주거라. 돌쇠는 어리둥절했지만 숯을 받아들었습니다. 옥주 할머니는 돌쇠의 귀에 대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보이는 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들리는 것도 냄새나는 것도 다 기록하는 법이다. 흙바닥은 발자국이 남지만 돌멩이는 말을 하지 않지. 드디어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늘도 이 집안에 닥칠 풍파를 예감했는지 달빛마저 숨은 금은밤이었지요. 내일이면 한양에 갔던 김부자 어르신이 돌아오는 날. 마서방에게 오늘 밤은 마지막 도망 기회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마서방은 약속한 장사치들을 뒷문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소리내지 마라. 들키면 다 죽는다. 속삭임과 함께 곳간 문이 열렸습니다. 쌀가마니가 하나둘 지게에 실렸고 마서방의 입은 귀에 걸렸습니다. 이것만 팔면 첩을 데리고 달아날 생각에 가슴이 콩닥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눈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마지막 가마니가 실리려던 순간 갑자기 천지가 갈라지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쾅챙, 챙, 노루목 마을을 찢는 징소리였습니다. 헛간 지붕 위에는 돌쇠의 아내 보기가 있었습니다. 몸짓만 한 징을 들고 미친 듯이 내리쳤지요. 불이야, 도둑이야. 외침의 머슴들이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안채에도 불이 켜지고 마침 돌아오던 김부자의 행렬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횃불로 밝아졌고 마서방과 장사치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냐? 김부자의 서슬 퍼런 호통이 울렸습니다. 마서방은 넙죽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도둑을 막다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는 모든 죄를 보기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저 벙어리 년이 도둑들과 한패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돌쇠와 보기에게 쏠렸습니다. 돌쇠는 아내 앞을 막고 떨기만 했지요. 그때 보기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시커먼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돌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림이 가득 그려져 있었습니다. 동그라미는 쌀, 작대기는 날짜. 쌀이 빠져나간 날들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한쪽엔 꽃무늬 동그라미가 있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약과 표시였습니다. 이건 장부입니다. 옥주 할머니의 말에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마서방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보기는 행랑채를 가리켰습니다. 김부자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저놈 베개를 가져와라. 베개를 가르자 작은 장부가 떨어졌습니다. 돌판의 기록과 날짜가 정확히 같았습니다. 네 이놈. 김부자의 호령에 마서방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포박되어 관가로 끌려갔고 모든 일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동이틀 무렵 김부자는 돌쇠와 보기를 불렀습니다. 따뜻한 밥상 앞에서 김부자는 말했습니다. 진짜 지혜는 글자가 아니더라. 그리고 면천 문서를 내놓았습니다. 돌쇠는 양민이 되었습니다. 기와집 한 채와 논 5마지기. 꿈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 어귀엔 웃음소리 끊이지 않는 집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보기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이 무거운 현자라 불렀지요. 어느 봄날 보기를 닮은 아이가 마당을 걸었습니다.
보기는 꽃과 나비를 그렸습니다. 말 대신 그림으로 사랑을 전하며 말이지요.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돌쇠와 보기가 제 집을 얻어 살림을 난 지도 어언 십수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노루목 마을 또한 조용히 모습을 바꾸어 갔습니다. 예전엔 머슴살이 하던 돌쇠는 새벽 닭이 울기 전 들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땀 흘려 논밭을 일구었고 남들보다 한 삽 더 뜨며 한 걸음 더 움직였습니다. 그 성실함이 쌓여 이제는 사람들 입에서 돌쇠아범이 아닌 박주사라는 이름이 자연스레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대소사가 있을 때면 사람들은 돌쇠를 찾아와 의견을 묻고 말을 보탰습니다. 보기는 그런 남편 곁에서 집안을 단단히 지키며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도 말 한마디 허투루 하지 않는 안방마님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 셋이 있었고 첫째는 책을 좋아해 글 읽는 소리가 아침 저녁으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딸 둘은 어미를 닮아 손끝이 야물딱져 바느질이며 집안일에 남다른 솜씨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할 것 하나 없는 그저 평안한 집안이었습니다. 허나 사람 일이라는 것이 좋을 때만 있는 법은 아니었지요.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평온하던 세상에 예고도 없이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해 여름, 하늘이 노했는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독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심어둔 모는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누렇게 타들어갔습니다.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 두레박이 허공을 쳤고 개울에는 물 대신 비린 썩은 냄새만 남아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가을거지는 말할 것도 없었고 겨울을 어찌 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봄 초금목피로 연명하는 그 무서운 보릿고개가 찾아왔습니다. 밤이면 아이들 울음소리가 마을 곳곳에서 이어졌고 굶주림에 지친 노인들이 길가에 주저앉아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더니 곡식이 말라가자 사람들 마음도 함께 메말랐습니다. 좀 산다는 집들은 혹여 곡식을 빌려달라는 소리가 들릴까봐 대문을 굳게 잠그고 담장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예전에 돌쇠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들조차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돌쇠네 집 대문은 하루도 닫힌 적이 없었습니다. 보기는 매일같이 큰 가마솥에 물을 붓고 쌀 몇 톨 남지 않은 죽을 쑤어 항아리에 담아 대문 앞에 내어두었습니다. 지나는 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한 사발씩 퍼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기울 무렵 누더기를 걸친 늙은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행색은 거짓골이었으나 이상하게도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노인은 부잣집 대문을 두드리며 물 한 모금만 달라 했지만 돌아오는 건
욕설과 문전박대뿐이었습니다. 허허 웃으며 돌아선 노인은 마지막으로 돌쇠네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침 마당을 쓸던 돌쇠가 그를 발견하고 빗자루를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이 시간에 어찌 일이 되었소? 돌쇠는 쉰내나는 노인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신도 한때 다리 밑에서 밤을 지새우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채에 노인을 앉히고 돌쇠는 보기를 불렀습니다. 비록 차는 없으나 따뜻한 밥 한 상 차려주시오. 보기는 노인을 보는 순간 옷매무새를 고쳐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사람을 본 것이지요. 쌀독은 이미 바닥을 보였지만 보기는 남은 쌀을 긁어모아 귀한 흰 쌀밥을 짓고 아껴두었던 말린 조기 한 마리를 불에 구웠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사랑채에 올랐습니다. 노인은 쌀밥을 보며 비웃듯 말했지만 돌쇠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배고픈 서름이 얼마나 서러운지 저희는 뼈저리게 압니다. 노인은 말없이 밥을 들고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사랑채에서 묵으며 돌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흉년에 곳간을 여는 것이 정말 아깝지 않으냐고 말입니다. 돌쇠는 잠시 생각하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배부르면 그 밥이 어찌 목으로 넘어가겠습니까? 문 밖에서 이 말을 듣던 보기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길을 떠나며 낡은 부채 하나를 밥값이라 건넸습니다. 사흘 뒤 말발굽 소리가 고요한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 그 행렬은 관아가 아닌 돌쇠네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며칠 전 그 노인이었습니다. 어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주먹밥이 참 맛있었네. 이 고을에서 참된 의인은 자네 부부뿐이네. 그날 이후 돌쇠네 집에는 적선지가 현판이 걸렸고 마을 사람들은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돌쇠는 툇마루에 앉아 낡은 부채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부인,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소. 보기는 웃으며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늘입니다. 그 한 문장에 돌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돌쇠가 여든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고 금슬 좋던 보기 또한 곡기를 끊고 시름시름 앓다보름 만에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승길도 심심치 않겠다며 눈물로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무제를 지낸 날 장성한 세 자녀가 안방에 모였습니다. 부모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두 분이라 남은 것이라곤 손때 묻은 가구와 낡은 옷가지 뿐이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어머니가 아끼던 자개농 깊은 곳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작은 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던 것이라 자식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자 안에는 낡은 서책 한 권과 옥으로 깎은 가락지 한 쌍, 그리고 접힌 한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한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숯그림이 아닌 정갈한 붓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벙어리로 살았던 어머니 보기가 남긴 유서이자 돌쇠에게 바치는 연서였습니다.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글을 읽기 시작하자 방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과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이 글을 읽을 즈음 나는 이미 서방을 따라 먼 길을 떠났을 것이다. 평생 벙어리로 살았으나 이제는 말하려 한다. 나의 본명은 보기가 아닌 연하였다. 한양 명문 이조판서 댁의 고명딸. 그것이 나의 본래 신분이었다. 자식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16되던 해 기묘사화가 닥쳤고 아버지는 역모로 차명을 당했다. 집안은 멸문을 당했고 나는 광기로 끌려갈 처지였다. 유모는 헌옷을 입히며 벙어리 흉내를 내라 했다. 입을 여는 순간 죽는다고 했다. 그날 이후 연하는 입을 닫았다. 말하고 싶어도 참았고 억울해도 소리 내지 못했다. 짐승처럼 숨어 살기를 3년 나는 노루목 다리 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내 아비 돌쇠를 만났다. 모두가 거지라 피할 때 유일하게 국밥을 내어준 사람. 투박한 손으로 살아야 한다 말해준 눈빛. 나는 그날 결심했다. 이 사람의 아내가 되겠다고. 비록 신분은 버려도 은혜는 갚겠다고. 자식들은 흐느꼈습니다.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지웠던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은 자식들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팔자 고쳤다 하나 나는 왕비보다 큰 사랑을 받았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다리 밑에서 손을 잡은 그날이다. 사람의 귀천은 핏줄이 아닌 마음에 있다. 너희 아비는 나의 하늘이었다. 부디 우애하고 베풀며 살아라. 나는 저승에서도 서방 밥상을 차리며 살겠다. 함께 있던 옷가락지는 정경 부인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팔면 기와집을 살 수 있었으나 끝내 팔지 않았다. 재물이 아니라 선비의 정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삼남매는 무덤 앞에 엎드려 밤새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뒤늦게 보기의 기품을 떠올리며 묘 앞에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자식들은 유언을 따라 비석을 세웠습니다. 의인 박돌쇠와 그의 아내 연화의 묘, 그 사랑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훗날 가문이 복권되어 관리가 내려왔지만 어머니는 한양을 원치 않았습니다. 돌쇠 곁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맺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나란히 빛나는 두 개의 별, 돌쇠별과 연하별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람과 사랑입니다. 지금 곁에 손을 한 번 더 잡아보십시오. 그 손이 천국입니다.